네, 어제 코스피가 연고점을 새로 쓰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49포인트, 0.26% 상승하면서 2,545.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을 이틀 만에 새로 쓰게 된 셈인데요. 특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2월 1일 이후, 그러니까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장보다 12.27포인트, 1.46% 상승하면서 851.74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36억 원, 51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이로써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1,261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15억 원, 300억 원을 순매수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2,2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가까이 올랐고요. LG화학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 SDI, 카카오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생활건강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의약품 섹터가 2.7% 올랐고요. 뒤이어서 음식료품, 보험, 종이목재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과 유통, 전기가스, 전기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밖에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지아,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제넥신 등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0위권 안에서는 CJ ENM만 0.4%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CJ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날보다 2원 80전 떨어지면서 1,103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15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우지수하고 S&P 500이 1%대 내림세를 나타냈고 나스닥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지금 코로나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에서 장 막판에 좀 매도세가 좀 몰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뉴욕에서 휴교령이 나오다 보니까 장 막판에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미국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나 중소형주 인덱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4%대, 6%대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을 보시면은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의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지금 확진자 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10만 명대 하루에 전 세계로 놓고 보면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겨울이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스러워합니다. 여기서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망자 수 추인데 사망자 수가 매일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철에 경기 회복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더블 딥이라고 하죠. 다시 또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 뭐 이 학교가 문을 닫고 또 거래가 안 일어나고 또 거리두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소비가 둔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이번에 또 소매 판매 숫자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0.3%밖에 안 늘어나고 예상치인 0.5%보다도 낮았어요. 최근 6달 내 최저치였어요. 증가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시장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님께서 3개월 뒤에 아주 큰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면서 어떤 변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내려드리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좀 조정을 보일 때가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근거를 좀 간략하게 볼게요. 유동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동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네. 지금 미 연준의 대차 대제표 추이를 보시면은 3.03조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 2008년보다도 2.2배 수준의 돈을 풀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 M1과 M2 증가율을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M2 증가율이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M2 증가율이 지금 24% 이상 수준으로서 4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M1 증가율도 이건 이제 이 카마더티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M1 증가율은 42.6%나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은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 씨가 말씀했던 내용을 보면은 현금을 늘렸다 이거잖아요. 예, 자기는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 그렇죠. 현금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얼마든지 쏠 총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급락장이나 위기가 터질 때는 총알이 없을 때 터지지 총알 나 많은데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일어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도 현금 비중이 30%가 넘는다, 40%였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스닥이 올랐죠. 결국은 현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하락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유동성 지수를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앞으로 1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아마도 제 판단에는 적어도 한 14%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유동성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아마도 한 14% 정도의 상승을 보여서 S&P는 4,000포인트를 뚫고 나스닥은 아마 13,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유동성 지표로 본 다른 지수들을 보면 너무 높은 숫자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 내용이고요. 요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건 나스닥만 나온 거고요. 아니요, 위는 나스닥이고 밑에는 S&P인데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만큼의 유동성이 풀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시장이 폭락장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27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은 오지 않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어제 국내 증시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또 코스닥이 그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니까 일단 물량을 내놓고 보더라고요. 뭔가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그래도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항상 보통 보면 11월, 12월 달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금액을 내놓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펀더멘털이 좋다고 판단하면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좀 돌려봤더니 과거에 제가 2,600포인트는 돌파할 거다라고 올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1년을 놓고 제가 또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가 2,750포인트로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그리고 또 코스닥을 보면은 적정 가치가 1,000포인트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850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양 지수가 앞으로 적어도 두 자릿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큰 폭으로 회복하는 모습. 지난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연말만 또 지나면 다시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하시고 연말이 지나가는 시기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대폭으로 늘어나면서 공포 심리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전날 16만 명 이제 가량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 또한 일일 확진자 숫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 상황 자체가 연고점을 갱신하고 상승 랠리를 크게 보여준 이제 흐름이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에 대한 변동성 역시나 무시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고객 예탁금이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60조 원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명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일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시에 큰 낙폭을 줄여준 역할을 해줬는데 일단은 연말인 점을 좀 감안해서라도 아무래도 이 낙폭을 줄이는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도 좀 중요하겠지만 최근 증시의 큰 상승 원동력이 되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저조하다면 다소 지지부진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석님 지금 국내 증시가 코로나 백신 낙관론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며 어제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10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 코로나 1일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때문에 지금 전국 각지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신규 확진에 또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현재 전국 학교가 또 비상에 걸린 상황이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이제 격상된 가운데 등교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코로나 1차 사태 때도 분명하게 수혜를 입었던 이제 섹터입니다. 온라인 교육 관련주 중 대표적으로 메가임디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약 164%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언택트 관련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다음으로 이제 최근 좀 가장 핫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암호화폐 대장주인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역시나 이제 좀 뜨겁고요.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달러 약세를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이나 실물경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자산 형태에 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강화되어 온 부분이 상징적인 가격으로 이제 표현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자산가들 역시나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다소 건강해지고 있다는 점, 딱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일단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전일 국내 증시만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매서운 하루였습니다. 국내 양지수도 모두 상승으로 잘 마무리해줬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악재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가 어떻게든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이슈로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조차 이제 사라진다면 증시에는 큰 타격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 급격하게 오른 증시 탓에 차익 실현 물량 또한 많이 출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필히 조심하시고 지금은 코로나 좀 이슈에 맞게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판매가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금일은 적절한 종목 회전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종목 회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연고점을 새로 쓴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2,549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855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다시 1%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9,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1만 6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LG화학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9만 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를 비롯해서 또 카카오도 역시 1% 내외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36만 8,500원으로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97,300원입니다. CJ는 2% 약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0만 3,100원이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 각각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업종 간, 종목 간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하나 추세가 있는 게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앞서서 저희가 뭐 전화 연결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 네. 이게 금 가격은 조정을 받고 뭐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M1 증가율이 예. 아까 보여드렸듯이 42.6%. 이건 뭐 미국에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과거에 이 숫자가 20%대만 되더라 하더라도 예. 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체 자산, 그게 예. 이제 금, 은, 이 과거였다면 최근에는 이 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요.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예. 그만큼 온라인으로서 모든 것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여기에 만약에 정부나 어떤 금융기관들이 예.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더욱이나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상승폭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비트코인 쪽으로만 갈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금 가격 추이를 보시면 네네. 지난 뭐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의 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12%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거에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고 예. 또 금융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 그 한 3년 정도가 금 가격이 거의 폭등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고 예. 또 나중에 한 3, 4년 뒤에 뭐 내지 2, 3년 뒤에 또 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에 비슷한 모습으로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주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요와 공급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 이게 원자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몇 년간 뚝뚝 떨어지죠, 공급이. 금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죠. 지금이 피크고요. 예.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금 가격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예. 좋게 보시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15% 내지 20% 들고 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금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금 채권 쪽으로는 어때요? 자금이 어떤 식으로 몰리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위험 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있는 부분은 현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요. 예. 여기 나와 있듯이 하이힐드 채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위험 자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쪽에 자금이 뭐 거의 4조 죄송합니다. 10억 달러 단위로 보시면은 예. 거의 한 40억 달러 정도 어. 들어가고 있고요. 원화로 따지면 그러면 뭐 4조가 넘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 주간 주식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네. 10억 단위로 보시면은 350억 달러.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정말로 많은 돈이 40조가 넘는 돈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2018년 초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2018년 나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면 이게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시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예. 이런 숫자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예. 매도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지금 자금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유입이 되고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도 자금이 쏠리는데 이러면은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 공포 지수도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일 것 같은데. 빅스 지수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그러니까요. 아래 위로가 많이 일어날수록 빅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추세적으로 계속 쭉 올라간다 그러면 예. 빅스 지수는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뭐냐면 어느 정도로 지금 과열돼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과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 숫자가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말 과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60대 수준이니까 네. 아직까지도 좀 좋게 보시면서 시장에 하락이 있을 때 투자 기회를 삼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살펴봐야 될 업종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뭐 외국인이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러브콜을 보낼 때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그렇죠.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또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네. 최근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을 보시면은 올해 대비해서 한 1.5배 수요가 늘어날 거다. 예. 그리고 또 상반기에 70%의 수요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올해 동기 대비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일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수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종목들, 속스든 뭐 이 반도체 장비, 미국에 있는 램 리서치든 패러다인이던 ASML이던 AMAT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예. 특히 한국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예.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속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예. 반도체 지수죠. 아. 이 ETF의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들여다보니까 세 자릿수가 넘는다고 나오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반도체 정말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반도체 ETF도 충분히 지금 투자도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나오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볼게요. 이 속스라는 ETF가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올해가 65%나 되고 내년도에 또 두 자릿수 15%나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생기게 되겠고 ROE는 30%가 넘는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또 상승 여력,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 150%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간다라는 얘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모멘텀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큰 폭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 속스를 투자를 하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를 투자를 하던 이렇게 투자를 네. 하면 그만큼 상승폭에 있어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도 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임차 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 4천 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속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의 4만 9천 호, 수도권의 2만 4천 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의 소요되는 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첫째,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19,000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 4분기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매입 임대는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공급 기반 확대입니다.
LH가 사업 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2,000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개발 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요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25년까지 6만 3천 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집행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출발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5% 내림세입니다. 어제 연고점을 새로 쓰고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533선이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852선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약세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내림세입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좋은데요.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오름세로 30만 원 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 원이고요. 네이버도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 SDI 일제 오름세입니다. 카카오도 0.5%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6% 상승세입니다. CGN도 1% 상승세로 21만 500원이고요. HLB는 0.4%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4% 강세로 13만 1,0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0.7%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주 메이저 수급 주체가 매도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28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59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72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운수장비,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고 그밖에 화학, 의약품에서도 기관은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오늘 의약품과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팔던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다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49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 원, 253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사주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1년 11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있죠. 오늘장에서는 환율이 상승 출발입니다. 3원 20전 상승한 1,10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새로 썼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쉬어가야 되는 템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 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앞으로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이든 당선인 이제 대통령으로 하게 되면은 그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혜 업종들 지금 발빠르게 찾기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앞으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내년 1월 말쯤 되겠죠. 그때부터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좀 계속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이고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 공약을 했던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이 이 재정 관련해서 어디에다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4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육아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헬스케어와 의료, 세 번째가 사회복지, 네 번째가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가 있습니다. 네. 이 육아 교육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 대출금 갚아주기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쪽은 산업을 보면 뭐 아무래도 은행주나 금융주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헬스케어 의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업종, 예. 뭐 제약사 등등 의료 쪽에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사회복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이 K자 회복이라고 해서 지금 회복 못하고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 유입을 많이 일으켜서 회복을 하게 하고 경기가 유턴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에 어떤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금액의 돈을 쓸 텐데요.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인데 이 안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냐면 전기차도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5G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ETF라든지 네. 대표적인 종목이라든지를 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바이든 수요 업종을 살펴봤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보면 바이오 섹터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을 지금 주도해서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갑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 있고. 네. 셀트리온 제약, 뭐 코스닥에서는 과연 뭐 바이오 시밀러 쪽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자, 바이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경기가 회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쪽이 바이오의 실적이 급등을 해야 된다. 먼저. 아, 예. 네,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게 돈이 들어가야지 예.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의 투자에 있어서는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파이저 나왔더니 파이저가 오르고, 예. 그다음에 모데나 나오니까 또 모데나가 오르고 예. 파이저는 떨어지고, 또 오늘은 또 파이저가 오르고 예. 모데나 떨어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요. 성공하는 회사가 몇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100개 기업이 지금 이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이 100개 기업이 다 성공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몇 개만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종목 드려요. 선택이 어려울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제약 관련된 바이오테크 관련된 ETF가 IBB라는 게 있어요. 미국 상장돼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가 나옵니다. 100%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2배 이상 수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 정확하게 여기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회사 말고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예. 돈이 풀리게 될 것이니까 옛날에 뭐 오바마 케어 쪽으로 되돌아간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의료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ETF가 XLB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상장이고요. 이것도 한 60%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ETF를 활용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한국으로 연결시키면 한국은 ETF를 투자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 그냥 코스닥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 코스닥 쪽이 바이오 섹터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코스닥 지수를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정책 하면 대체 에너지 얘기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대체 에너지 ETF도 좀 살펴볼까요? 네. 자, 대체 에너지 관련된 쪽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지난 3개월 동안 상승을 했어요. 예. 낮게는 50%, 높게는 100%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전기차 얘기를 해드리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으나 이 종목이 꼭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대체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020년, 25년 가면 정말로 큰 폭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고 특히 2050년까지는 청정 에너지로 다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정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한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도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시다면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ICLN이라는 청정 에너지 ETF가 있고요. 이게 가장 예. 거래가 많이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파일을 봤었을 때 한 70%가 미국 기업이고 다른 나라 국가의 기업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 ETF의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BD라는 ETF, 여기 나오는 다 ETF는 다 미국 상장이에요. 네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한 92% 정도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ETF는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전체의 기업들 중에서 70%가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고 사실 경쟁력으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다른 국가들이 좀 더 세죠 지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트럼프가 워낙 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별로 수혜를 안 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BD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두 개를 섞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이걸 한국으로 연결시키면 뭐 뻔히 아시는 한국 관련주들은 한화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또 에코프로비엠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활용하셔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때마침 오늘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이럴 때 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5G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미국 대표적인 성장주 기술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상승 여력, 룸이 남아있는 종목이 퀄컴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5G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5G ETF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죠. 네, 자 5G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지려면 5G가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네. 더 넘어가서 또 6G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5G 정도는 돼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웨이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반면에 미국으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퀄컴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쪽에 대한 수혜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퀄컴이 화웨이에 또 그 수출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5G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5G ETF가 있습니다. FIBG죠. 5G죠. 상승 여력이 한 60%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컴이 있는데 이 종목의 상승 여력은 뭐 200%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만큼은 꼭 전체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국에도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차이나 타워라든지 화홍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미국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부장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전반의 투자 전략. 특히나 간밤에 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전반에라고 했었을 때 전기차 배터리, 네. 반도체 장비,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랑 에너지 솔루션 들여다봤으니까 전기차 부분을 좀 볼게요. 네. 자,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예. 지금 테슬라가 이제 S&P에 가입이 되면서 될 거라고 나오고 발표가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지난 이틀간 거의 2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 고점인 $500 수준 근방까지도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거의 $700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테슬라와의 경쟁 회사인 중국산이죠. 니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에 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적정 가치도 한 $7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60%대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업종도 중국과 미국이 계속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전기차 내수 시장이 미국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키울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국가의 대표적인 종목인 니오와 테슬라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의 종목도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들어왔던 중국의 BYD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정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률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로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직 덜 오른 길리자동차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비슷하듯이 기존 차량도 있고 전기차 쪽을 늘려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이 BYD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전기차 투자 중요하고요. 또한 한국도 한국 관련 전기차가 있죠. 당연히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 기아차 등등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어때요? 오늘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에서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만도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죠. 왜 반도체도 보면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전기차라는 것은 반도체
좀 다르게 예. 전기차는 부품이 확 줄어요. 원래 옛날에 가솔린 관련된 부품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예. 전기차는 30으로 줍니다. 그렇기 배터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배터리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대한 초점이 제일 많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을 놓고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도 있지만 예. 이런 배터리 쪽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국에도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기차 부품주들도 정말 앞으로 큰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으니 종목 고르기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건지도 좀 따져보죠. 네. 자, 지금까지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업종들을 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안 짚어봤던 것이 이제 중소형주. 근데 지난 중소형주. 2주 정도 계속 짚어드렸잖아요. 예.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상승 여력이 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중소형주 투자 이외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장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그렇죠. 시점에서는 조정이 올 것이고 우리가 언제 이 어떤 차익 실현을 해야 예. 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지표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4개를 올려놨는데요.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숫자가 있습니다. 네. 또 그 인플레이션 중에서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가고 아주 큰 폭으로 내려오면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큰 폭의 하락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1.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고 막 올라간다는 것은 과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장단기 금리차는 겨우 한 0.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숫자가 지금 한 1%대 중반 정도 됩니다. 예. 네, 이 숫자가 2% 이상으로 확연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 연준도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MMT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을 인플레이션 2%가 되더라도 계속 풀어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제가 볼 땐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 장기 금리가 2%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예. 있어서 그때 되면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지표가 달러 지수인데 예. 달러가 너무 급락하는 것도 안 되고 예. 너무 급등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과거에 달러가 88이 깨져 내려왔었을 때가 시장이 굉장히 한번 흔들렸었던 때고요. 또 달러가 뭐 120 이상으로 막 올라갈 때가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달러의 급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약간의 평가 절하 상황. 즉, 뭐 예를 들어서 100부터 계속 지금 절하가 되는데 아주 천천히 지금 벌써 한 92, 3까지 내려왔잖아요.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한 90 정도까지 내려가는 뭐 이런 네. 수준의 아주 점차적인 달러 움직임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 이게 88이 깨져 내려오고 막 80대까지 내려온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9분입니다. 지금 외국인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LG화학입니다. 오늘 0.5% 상승세입니다. 71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입니다. 카카오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3% 떨어집니다. 네이버가 0.5%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KB금융, 한미약품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조정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KB금융도 하락입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 금호석유도 1%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 삼성전자입니다. LG전자도 0.4%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삼성 SDI는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CS윈드, 셀트리온, 한미약품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NC소프트 0.7% 상승 중이고요. CS윈드 풍력 관련주죠. 오늘 3%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약품, 한화솔루션 1%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5% 하락으로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2선이고요. 코스닥 약보합권 입점 850.34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19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